일단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D램에서 마켓시어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우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8월 말 9월부터 해서 이 주구장창 내려가다가 아주 최근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좀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켓시어 측면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1등입니다. D램에서는 40% 후반대, 40% 초중반대의 마켓시어를 유지하고 있고 40% 초반이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가 2위죠. 근데 적차가 많이 좁혔고 30%대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이제는 그 마이크론이에요. 그 합하면 거의 뭐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분이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CXMT라고 창신 메모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규모에서는 1등인데 이제는 HBM 좀 나누면 D램도 이제 하이엔드 AI용으로 쓰이는 HBM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밑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D램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도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좀 앞서 있는 Advanced DDR5라는 게 있고 휴대폰이나 PC에 약간은 옛날 제품, 그걸 레거시라 하는데 레거시 제품에 들어가는 D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1등을 HBM 사면 좋은데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는 아니고 좀 앞서 있고요. 특히 위에 HBM 중에서 이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중총이니까 엔비디아 향으로 가는 거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향 중에서도 높은 쪽은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있고 삼성이 아직 퀄리피케이션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이끌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체로 1등, 그 다음에 HBM이 아닌 쪽에서 1등. 그런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찬가지로 레거시 휴대폰 쪽에서는 중국의 업체 로컬 CXMT가 중국의 시장 자체가 크니까 빨리 좀 커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 경쟁이 붙어가지고 작년 24년도 하반기 때 상당히 쉽지 않은 지금도 아직까지 영향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줄 수 있어서 최상단에서는 삼성전자에 밀렸고 최밑에서는 좀 밑으로 빨리 치고 오는 하지만 등치적으로는 1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월등히 규모가 앞서 있습니다. 뭐 뒤처지는 이유야 너무나 뻔한 겁니다. 투자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파운드리와 메모리 나눠봅시다. 파운드리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수백 개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대응해주는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캐피탈, 돈을 투자해가지고 빨리 따라잡히려는 그런 캐치업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기가 어려웠던 거죠. 두 번째 파운드리 쉽지 않았던 거는 그 파운드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뭐죠? 설계 전문하는 업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전문하는 업체들이 반도체 설계를 맡길 때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있고 일반 메모리 자기네 설계도 하고 하다못해 설계를 주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휴대폰용이라면 휴대폰 업체들한테 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삼성이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그 다음에 휴대폰 이렇게 갔다 보니까 만약에 파운드리한테 자기네 그 설계를 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혹시 유출될까라는 걱정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 같이 삼성전자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팹 전문 설계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관계 속에서도 예전에 애플하고 경쟁이잖아요. 휴대폰에서 경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을 받는 데 있어갖고 삼성전자도 경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비즈니스 또는 메모리를 어떻게 잘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파이어월 같은 게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 마인드에 약간 부재해서 조직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고객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지 못한 측면이 여전히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무리해도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기술력으로 앞서야 되는데 그 2나노, 3나노로 가는 과정에서 TSMC하고 달리 좀 과감한 미세 공정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실패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큰 고객들을 잡지 못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수율이 상당히 낮거나 가동률이 낮은 상태이죠. 물론 아주 최근에는 2025년 들어와서 1월, 2월 넘어가면서 일부 수율이 조금은 덜 미세한 거, 그러니까 4나노, 5나노 미세 공정에서는 수율이 좀 올라왔다는 소식이 접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동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의 규모가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그 속도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포착되고 있는 정황은 아직은 없다. 그것이 TF 파운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슈,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설계에 대한 누출에 대한 걱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파운드리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달라진 거는 하이닉스는 좀 아주 필요에 의해서 그 기술적인 결단을 좀 빨리 내리거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또는 처음에 HBM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달린 그 집중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관적인 그 기술 개발을 추진했죠. 사실은 처음에 HBM이 처음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양산을 되는 초창기에는 삼성이 더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간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HBM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안 하고 조직적으로도 좀 포커스를 갖추지 못한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그런 씨앗이 22년 3년도에 왔을 때 HBM의 그거를 이제 올라타는 데 있어서 조금 주춤한 것이 엄청난 차를 불러일으켰는 거죠. 이 모든 거 이전에는 또 반도체 D램에서의 공정에서 1B나로 우리가 1X, Y, G, A, B, C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1X라는 게 이제 10나노급 되면서 미세 공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더 세분해서 X, Y, G, A, B, C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거는 1C 나노를 2월달 양산에 들어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1C 나노에 대한 양산보다도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 개발이 한 6월달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 양산이 개발이 되더라도 양산할 때까지 감안하면은 삼성의 하이닉스보다 가장 미세 공정, 첨단 공정이라는 1C 나노, 11나노급인데 거기에서는 한 9개월 정도 이상 뒤진 상태가 지금 삼성전자인데 그 원인은 뭐죠? 미세 공정 기술에 있어서 1B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 왜 문제가 있었을까? 뭐 기술을 못 만든 거죠. 왜 못 만났을까? 조직적인 문제, 사람들의 이슈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24년도 가을 겨울에 조직 변동이나 그 새로운 경영층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다. 보수적이라는 것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조직적으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쵸 동료 내지는 감싸 안고 포용하고 그런 문화도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이 노트하고 있습니다만 뭐 작년에 저도 하방송에서 9월 때부터 주구장창 10월, 11월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삼성전자의 한두 개라도 아는 분들은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는 조직 문화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깨달았거나 아니면 더 시리어스하게 느꼈다는 것 자체에서 변화의 씨앗은 뿌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많은 뿌린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것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주가는 물론 조금만 씨앗이 보여도 씨앗이 발아하는 수만 보여도 주가는 미리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지금 질문하신 거에 그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어서 예전처럼 기술의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인지는 더 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HBM3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기술력보다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고객사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분석. 부족한 거죠. 모든 게 부족한 겁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도 뺏기고 있고 최근은 아니지만 3, 4개월, 6개월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뺏기고 조직도 변화되고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단에서 그 후공정 패키징 공정 관련해서도 좀 그렇죠. 판단을 미스한 것도 있죠. 여태까지. 그것이 계속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미스한 것을 삼성전자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기술 통과를 하는
기술 평가 통과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작년 12월이죠. 2024년 12월에 브로드콤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기존의 HBM하고 짝꿍이 GPU인데 GPU는 범용이거든요. GPU 말고 조금 더 고객별로 맞춤형 그걸 커스텀 에이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용으로의 시장이 빨리 클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브로드콤 많이 올랐습니다. 브로드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1조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요. 엄청 큽니다. TSMC보다 크고 인텔보다 8배 크고 대한민국 하이닉스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 브로드콤인데 브로드콤이 만드는 에이직 칩이라는 것은 이제는 GPU 범용보다는 규모가 시장 사이즈가 지금 뭐 한 15% 20%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브로드콤이 엄청 오른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 그다음 새로운 거죠. GPU 엔비디아한테 맡기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커스텀 에이직.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데 커스텀 에이직은 우리 GPU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커스텀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격은 쌉니다만 거기에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만 좌지우지되는 GPU 시장, 거기에 매달리는 HBM 시장이 고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나가는 그 추동력하고 격차가 있는 건데 새로운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커스텀 에이직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큰다면은 그 시장에서는 뭐 삼성이 유리하다 안 유리하더라서 하이닉스보다 특별히 불리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나올 법한 시나리오가 작년 말부터 조금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 뭐 1월 24일 날 구정선에 나왔던 딥시크 뒤에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딥시크 중국발 경량화된 AI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같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건 어떤 의미냐, 그것이 얼마나 진짜 싸게 만들었냐, 그걸 논하기 이전에 미국의 그 빅테크 업체들, 그 다음에 AI를 설계하는 그 업체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지나치게 비싸고 하이 퍼포먼스 투자를 하는 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AGI로 간다든지 자율주행 로봇화 가면서는 우리가 챗GPT 주고받고 하는 이런 리즈닝 정도 개념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하이엔드는 있습니다만은 경량하는 모델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그거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역시 GPU 하이엔드 엔비디아 그 고성능의 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그 시장 말고도 나름대로 AI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랄까 다른 업체들도 여기서 HBM에서 HBM 아닙니다. 사실은 온디바이스나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면은 AI가 더 다양화되면은 기존의 HBM 아닌 것들도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품의 스펙트럼이 여전히 하이닉스도 좋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갖고 스펙트럼 봤을 때는 정신을 차렸다면 어느 시점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법한 정황이 아까 커스텀 에이지 그 다음에 딥시크로 인한 경량 AI 이런 그 흐름이 연초부터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다시 받아볼까 이런 분위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또 찾아가는 거는 엔비디아한테 콜이 나는 건데 HBM3E의 콜이 지금 난다. 뭐 계속 그 경영자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주일 전에 나오고 며칠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좋죠. 좋긴 한데 이게 3개월, 6개월 전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임팩트는 예전 3개월, 6개월보다는 분명히 뭐 반 또는 반의 반 정도 임팩트밖에 없을 겁니다. 뭐 그것도 몇천 원 임팩트니까 긍정적이죠. 근본적으로 하이닉스랑 무슨 경쟁이다 아니면 의미 있다 하는 거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가려면은 아마도 그 두 가지입니다. 미세 공정, 디램 공정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계에서 진 거를 다시 되돌려 쓰는 거는 1C 나노가 돼야 되는데 이 1C DRAM에 대한 그 아까 공정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게 목표가 6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6월 달에 공정 기술 개발이 되면은 양산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한 9개월 이상 뒤진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1C 갖고 내년도에 준비를 하면은 아마 HBM4의 첫 번째 거는 아니더라도 HBM4의 2버전, 영어로 2버전, 익스텐시브 버전부터는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한번 싸볼만하다. 의미 있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원C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HBM4E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실제 양산은 27년부터인데 26년에 콜되고 하고 막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25년 말 26년에 그거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서가 원C가 설계가 제대로 잘 돼서 올 연말에 되느냐 이거를 보시면 하이닉 삼성전자 입장에서 또 캐치업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HBM4까지는 하이닉스가 도미넌트 할 건데 HBM4까지는 기존에 1B를 갖고 하는데 그걸 예상대로 잘 되고 16단 부터는 경쟁이 붙는 거죠. HBM4E에서. 일단 HBM4까지는 하이닉스는 기존에 차지한 거 가지고 계속 가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계속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것이 한두 분기 또는 두세 분기 잘하면 연말까지는 하이닉스가 도미넌트 할 것으로 보는데 연말에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원C 나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더리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도 줄여놨고 아직 그 수율도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1분기 적자는 더 확대 안 되고 조금이라도 줄기를 바라는 거고요. 참고로 작년 4, 4분기 적자가 그것도 역시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정확히 찝어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 2조에서 2조 5천억 이상 적자 났다. 뭐 3조 적자 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적자가 폭이 뭐 1조 이하로 줄 수 있느냐 분기 적자 얘기입니다. 한 분기 실적이 뭐 매출이 한 5, 6조, 6, 7조 나니까 엄청난 적자죠. 이 적자를 의미 있게 뭐 조 단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2나노가 그거 이상의 어떤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2나노 수율이 30%인지 20%인지 40%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그 소문에 의해서 베팅하기보다는 실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원C 나노 설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나노 미세공정 그 파운더리에서 뭐 수율이 뭐 진짜 뭐 한 50% 나오거나 고객을 빅테크에서 찾거나 그게 이고요. 물론 최근에 좋은 거는 휴대폰 쪽이 스마트폰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는 게 하이닉 삼성전자에는 좋습니다. 하이닉스도 물론 좋습니다. 많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까 등치가 D램에서 마켓셔가 1등이니까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베이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중국이 아까 따라온다는 얘기인데 중국 시장에서는 휴대폰이 좀 재고가 많이 있어요. 뭐 유통시장도 그렇고 그것이 휴대폰 시장을 어떤 뚫을 수 있는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뭐 돈을 주는 겁니다. 이른바 이구환신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중국의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회복되려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라든지 아까 말한 레거시 HBM이 아닌 D램에 대해서는 워낙 수급이 안 좋았는데 이게 숨통이 트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런 레거시 메모리 쪽에 수요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거겠고요. 스스로 잘하는 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가 잘 팔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반도체 회사라서 반도체만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5조가 나올지 4조 5천억이 나올지 영업이익입니다. 지난번 6조 5천억이었는데 줄어드는데 그거에 줄어들다 보니까 규모에서 60%를 훨씬 넘는 거는 휴대폰에서 나옵니다. 휴대폰이 영업이익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죠? 이번 분기는 최소한 S25, 25가 엄청난 하는 건데 초반에 지금 판매가 잘 된다. 물론 국내 기준이긴 합니다만 나왔고 거기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S25를 잘하고 그 AI 기능 들어간 것이 자신이 녹화할 때는 이 시점에 19일 날 애플의 SE 버전이죠. 그 저가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AI 인텔리전스를 착용해서 장착해서. 근데 AI 인텔리전스 장착한 애플의 인텔리전스 저가 제품도 잘 팔리면 좋죠. 왜냐하면 AI에 대한 어텐션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 갤럭시 아이폰의 그 SE 버전 16 나온 것이 가격이 좀 높아요. 이전 버전은 한 430, 450불 아닌데 이번에는 500 몇십 불이더라고요. 가격이 높아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S25를 포함해서 애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문제없이 나오고 고객의 반응이 좋다면 아직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 아마 중국의 수많은 업체들도 그런 아마 그 AI 버전을 해서 스마트폰을 잘 팔아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구환신은 하이엔드 쪽은 원래 안 좋는데 이구환신 휴대폰 시장에서 하이엔드 비싼 거
그거는 정부 보조금 없습니다. 근데 양판점에서 일부 얼마 전에 나온 양판점에서 중국 내 로컬적으로는 하이엔드 쪽도 양판점 스스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AI가 어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신제품이 어필이 된다면은 1분기 또는 2분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폰이 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니즈도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AI 폰이 아무래도 기존 폰보다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스마트폰 업체별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 없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스스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죠. 하이엔드 쪽은. 그 메모리가 늘어나는 거랑 결합이 된다면 메모리 수급이 생각보다 빨리 원래는 한 3분기, 4분기, 3분기 정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2분기 중에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등치가 가장 큰 마켓쉐어가 40몇 %가 30%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 플러스 알파 효과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조금. 그 기대가 2분기부터 난다면은 현재 1분기 중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2분기 잘 모르겠어. 자, 좋아지긴 해. 이러면은 천천히 올라가거나 중간중간에 허들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버블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버블일 수 있냐? 그건 또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23년도 10월, 11월인가 나온 챗GPT 8. 그 다음에 얼마 전 25년 1월 24일 딥시크의 초경량 모델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들을 끌고 온 거고 그 와중에 빅테크를 포함한 AI 서버 같은 그 캐펙스 투자는 지속적으로 뭐 4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올해도 한 20% 이상 30% 정도 빅테크의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투자가 아마도 뭐 3천억 불 정도 올해는 3천억 불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크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이죠.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발표된 게 스타게이트라고 미국의 그 오픈 AI하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하고 그다음에 오라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텍사스 주를 포함해서 16개 그쪽에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4년 동안에 5천억 불 투자니까 1년에 지금 그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한다는 금액이 지금 3천억 불 되는 말이었는데 4년 동안에 5천억 불 투자한 거가 현실화되면 엄청난 플러스 에디드 보너스죠. 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땐 투자 금액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게 엄청 우스운 게 AI 투자를 하는 거는 지지 않기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포텐셜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 두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ROIC가 잘 안 맞으면은 투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경쟁이 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웬만한 정당화가 아니면은 금방 누가 7개 정도 있다 합시다. AI 빅 투자하는 업체들이 미국 중심으로 있고 중국도 포함되는데 걔네들이 투자를 매년 30% 20% 성장하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25년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26년 어느 시점에 이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캐피털이 안 맞네 아니면 좀 천천히 가야 되겠네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주가는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nobody knows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 그게 25년까지인지 26년까지인지 아니면 27년 초반까지인지에 대해서 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말더라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죠. 네, 그건 분명합니다. 레거시 휴대폰 쪽의 수요가 좋아진다는 것도 AI 때문에 좋아진다고 보는 거지. 갑자기 휴대폰의 사이클이 엄청나게 4년에 한 번 바꾸더니 갑자기 2.5년으로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인 보너스는 그렇게 오는 건데 어쨌든 캐펙스 투자하는 것 자체는 당분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만 올 가을, 25년 가을, 겨울에도 그럴지는 가봐야 됩니다. 원래 반도체나 IT가 원래 사이클이 그런 거예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정도 뭐 캐펙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캐펙스 성장률이 30% 성장을 받는데 15% 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주가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치게 각도를 높인다면은 그거만큼 다시 되돌리면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나온 거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보통 6천억 불 정도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포함한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거기에 파운드리는 따로 안 합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남의 제품을 생산해 주는 거니까 통계 잡을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얼마 6천억 불, 7천억 불 할 때는 거기에는 TSMC라고 따로 안 하고 TSMC가 만든 반도체가 다른 업체 다 가는 거. 이게 토탈 머천트 마켓이랍니다. 6천억 불인데
뭐 내년도 올해인가 올해죠. 한 7천억 불, 내년에 8천억 불 이런 식으로 당분간 성장을 계속한다는 게 시장 조사 기관의 얘기이고요. 특별히 뭐 파운더리라든지 HBM이나 이런 성장은 더 높죠.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는 각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버블이나 아니면 되돌리면서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정황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본다면 26년까지는 노 프라블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조심스러우면 올 가을이나 겨울에 할 때는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캐펙스, AI 투자에 대한 성장률이 40몇 프로 하다가 이게 22%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슈가 됩니다. 40몇 프로라는 게 끝자리에서 기가 안 나는데 작년에 투자의 금액의 성장률이었고요. 올해 성장률 기대치는 25에서 한 30%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빅테크 7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메타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대만의 중국의 업체들 합해서 투자들 AI 캐펙스, 서버 캐펙스 투자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면 그거 중에서는 반도체까지 날아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건 사치하고 그로스가 40몇 프로에서 30% 갈래다가 22% 되면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현재는 22% 간다는 시나리오가 메인은 아닌 것 같은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분기점이 될지 안 할지 여전히 20몇 프로 갈지는 가을까지 가봐야 되고 지금 여름까지는 논스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그래서 주가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PU 시장, AI용으로 산 GPU 시장이 엔비디아가 주종이긴 한데 GPU GPU 시장, GPU를 투자하는 건데 GPU 시장이 거의 엔비디아 갖고 있죠. 근데 그 시장이 한 1,000억 불 됩니다. 25년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 이제 범용이라는데 커스텀 에이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로드컴이 마켓쇼 1등인 업체에 그 브로드컴이 마켓쇼 1등을 갖고 있는 그 커스텀 에이직 시장이 한 1,000억 불이면 한 140억 불, 150억 불 정도 돼요. 한 15%될 겁니다.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좀 높아지겠죠. 20%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브로드컴의 얘기하는 그 메타라든지 기타 업체들한테 받은 커스텀 에이직 만드는 수요 자체가 25년, 6, 7, 8년, 7년, 8년 넘어가기 전에 이 사이즈가 아마 700억 불, 800억 불 된다는 얘기예요. 7, 800억 불 될 수 있고, 뭐 자기네가 한 반 이상 가져가겠다는 목표죠. 7, 800억 불인데 아까 발표 안 된 아니면 포함이 안 된 스타게이트도 있고, 다른 것도 하면은 사실은 7, 800억 불이 아니고 거의 900억 불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27년인지 8년 모르지만, 그러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GPU, 범용 GPU 시장이 조금밖에 안 성장하더라도 1,200억 불, 1,100억 불 되는 거잖아요. 이거 140, 150억 불이 빨리 크면 어때요? 아까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얘기한 그 폴캐스트, 자기네가 거기서 받은 폴캐스트가 자기네가 전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600억에서 900억 불인데 플러스 되면 어떻게 돼요? 700억, 1,000억 불이니까 얼추 그 지금의 그 GPU 시장 1,몇백억 불하고다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이 3년, 4년 내에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공감되거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딥시크가 들어온 거 뭐냐? 딥시크가 들어온 거는 그거를 할 때 다가 투자한다고요.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비용을 좀 적게 할 수 없을까? 적게 하는 건 뭐죠? GPU를 좀 항상 4만 불, 4천만 원, 5천만 원 안 쓰고 좀 작은 모델. 아니면 어떻게 될까? 반도체 D램을, HBM을 200GB, 400GB 이렇게 높이지만 말고 좀 적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 힌트를 준 게 딥시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그 1월 27일날 17% 폭락했다가 너무 심했어서 9% 올라왔다가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갔죠. 그 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특히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많이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지금 얘기 드렸는데 경량화 모델은 모바일 휴대폰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여기에 반도체나 아니면 GPU를 조금 더 옵티마이즈, 최적화할 수 있는 단초를 줬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준다고 생각을 처음에 할 수도 있었고 그게 무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메모리의 용량이나 HBM의 그 성능을 무조건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단초를 주고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번스 로라는 법칙이 있는데 AI가 그런 식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은 그렇죠? 그렇게 단위당 메모리라든 단위당 그런 것 낮아지면은 AI를 활용하거나 AI 산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AI 시장 자체가 더 빨리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제번스로라는 게 단위당 요소 비용이 줄면은 전체 시장이 더 커지는 그런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하이엔드 하이퍼스케일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AI 투자와 그리고 그 시장과 아까 말한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비용 경량화 모델의 성장이 각각 그 별도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휴대폰 가지고 AI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뭐 컨트롤하고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어떤 뭐 로봇을 컨트롤하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리즈닝 추론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거는 여기 휴대폰을 다루지 못해요. 그럼 저기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클라우드 처리하고 그거를 트랜스포해서 여기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또는 AI 전용 무슨 디바이스라는 거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한다는 디지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적더라도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 접근한다면은 AI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이는 다 모든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게 휴대폰의 AI건 서버건 이런 쪽이 우리 마음, 우리 지금 뭐 앵커님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돈 주고 쓸 정도로 의미 있게 해서 아니면 고객 그 회사에서 회사에 돈을 내주고 100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느냐? 여러분들 25불이 아니고 25불짜리 우리 마치 통신비가 처음에는 낮다가 이것저것 재미있으니까 통신비가 뭐 10만 원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그렇게 계속 동화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화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맞거나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하면은 이제 투자가 아까 그로스가 좀 낮아지면 주가는 미리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버블이나 하는 거는 고객들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또 기업에 있는 그 투자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계속 오픈 마인드냐 우리가 또 구독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I에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어필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챗GPT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저께 나온 구록술이라는 게 나왔죠. XAI, 앨런 머스크가 한 거. 이런 다양한 그 시도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걔네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투자가 뿐만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가 다양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채용하고 돈을 뭐 25불짜리, 30불짜리 어떤 다양한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10명에 1명이라면 10명에 1명, 2명이라면 그게 얼마나 빨리 하고 구독을 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 보고요.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돈이 우세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아까 이거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꼭 HBM C급 모델이 아니고 조금은 모디파이드 모델일 수 있고 우리가 로우 파워 디램 왜 휴대폰 이런 쪽은 파워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전력을 낮춘 그런 디램 HBM이 아닌 HBM하고 디램하고 다른 건 없고 사실은 전력에 더 민감하냐 아니면 파워에 더 전력 파워에 민감하냐 성능에 더 민감하냐 그래서 HBM은 이 밴드위드 높이기 위해서 적층을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IO 수를 넓히느냐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HBM 다른 게 아니고 디램에서 시작한 거긴 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의 HBM 뭐 8단, 12단 또는 이게 20단까지 간다는데 그거 아니고 휴대폰에 그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파워의 중심이 되는 로우 파워 디램. 로우 파워인데 성능은 또 아까워. 그래서 한 것이 뭐 소캠이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거죠. System on Chip with Advanced Memory Module 해가지고 지금의 그 SOD 말고 LPCAM도 아니고 소캠 이거는 사실 디지트의 세컨드 버전이기 때문에 올 말이나 내년도에 발효되는 건데 워낙 엔비디아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쿵짝쿵짝해서 스탠다드 만든다 하니까 LPCAM 다음에 소캠이 발효했는데 그런 것들 그게 HBM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 것들 개발하는 거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화된 환경에 맞게끔 다양화된 제품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양화된 제품을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거는 역사가 있고 그 제품의 범위가 넓은 회사가 유리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게 넓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근본적인 반도체 기술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리한 거죠. 하지만 마이크론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의 CXMT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기술 자체 오늘 말씀드리려는 ASML 같은 것의 EUV 장비 같은 것도 부족하고 왜? 부족한 게 못하죠. 7나노, 13나노 디램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장비가 못 나가요. 그러면 그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업체들이 HBM을 빨리 올라오긴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그래도 DDR4까지는 왔다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계속 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끔 다양한 제품의 필요를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이 여전히 사이닉스랑 많이 뒤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HBM인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 경쟁을 하면서 1, 2등을 다줄 거다라고 보니까 HBM의 시장을 바꿀 거냐? 바꾼다고 보인 거고 그럼 그것만 갈 것이냐? 그건 아닌 거고. 하지만 그것이 주류가 될 것이냐? 당분간은 주류일 거고. 아마도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빠르면 27년, 늦으면 29년에 되는 그 시점부터는 성장률이 아마 다른 기존의 HBM 아닌 것들의 성장률이 더 두드러질 건데 그런 것들은 HBM 단일 제품보다는 분명히 더 작은 규모로서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AI 반도체죠. 노 다우라고 하시고요. AI 반도체인데 AI GPU. 우리는 안 만들고 있으니까 GPU,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커스텀 에이직의 브로드컴, 그 다음에 그걸 생산해주는 TSMC고 우리 그렇게 AI 반도체고요. TSMC는 파운드리니까 AI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거는 자율주행차가 잘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쪽에 성장이 높겠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자율주행차는 이게 테슬라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에 있어서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정부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가는 거고요. 다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이 얼마나 잘 해결되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가 미국은 자유국가이든 민주국가에도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데이터 확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것이 풀어주고 거기에서 경험 있는 데이터, 그 쌓인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과 갈등이 심하면서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시장에서의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열리고 거기서 테슬라, 하다못해 애플도 AI 폰이 중국에서 못 팔리는 것이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하히 잘 풀리냐는 것이 자율주행 시장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촉진할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좀 더딜지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수요가 달라진다 보고요. 한국이 특별히 그쪽에 특별히 메모리 측면에서 이슈가 될 건 없고 우리는 보면서 적절히 재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용 AI 투자가 40% 성장하다가 30% 성장하고 20% 성장하고 10% 성장하고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경쟁이 세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각 기업들도 뿐만 아니고 국가별로 사우디 중동 지역에서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중동 국가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 것이고 늦었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투자할 것이고 미국이 중국 제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계속 구할 것이고 이런 게 약간 중첩되기도 하고 중첩된다 중복되기도 해서 나중에 버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숙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는 이슈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달려온 만큼 언젠가는 이게 자율 반등적 반락이 있어요. 그게 25년 말이냐, 26년이냐, 27년이냐 이런 것은 걔네들 모든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보면서 분기별로 또는 반년별로 플랜을 어저스트 하게 돼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투자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 하이닉스는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올해 그 이익이 30조 초반 정도는 간다고 보는데, 그것이 만약에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7배 정도 친 한 21만 원은 바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어느 순간에, 캐펙스, AI 캐펙스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서 하이닉스의 마켓쉐어를 의미 있게 삼성전자가 7이고 하이닉스가 7이고 삼성전자가 3이었는데 마켓셔가 거꾸로 된다든지 이런 조짐이 있다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7배 정도 배수가 지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 7이 21 그러면 21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게 거기서 완전히 치고받고 싸움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느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29만 원, 28만 원 되는데 한 8배 정도면 20만 원 중반 정도예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느냐는 중요하고요. 전고점을 뚫는 학점은 아까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1분기는 나쁘다는 거 삼성 하이닉스 공이 똑같아요. 근데 2분기 올라가는 각도에 따라서 2분기 안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성은 이제 까리까리하거든요. 1분기, 2분기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21만 원 버티기 어려운 거고 2분기가 올라오고 그것이 뭐 레거시 제품의 그 수급이 좋아지건 아니면 엔비디아 발로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물량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고점 뚫으면은 아마도 26년에 대한 전망이 확 갑자기 흐려지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 와이즈 글쎄요. 한 9배 정도까지는 뭐 일단 타겟업을 한다고 봅니다. 타겟업을 한 거지 간다고 제가 개런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타겟업을 한 것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중상단인 20만 원 후반대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고점을 타겟하기 위해서 지금 정황 쪽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타방송에도 한 2월 7일, 2월 10일, 2월 11일 이 세 번 정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5만 7천 원, 8천 원을 뚫게 되면은 6만 1천 원까지는 보입니다. 기분 좋아요? 6만 2천 원 부를까요? 뭐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밸류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1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2분기 얼마 올라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는 하반기 좋아지는 걸 땡겨요. 두 가지입니다. 바닥을 쳤다는 측면에서 PBR 1배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게 편안히 갈 것이랑 헷갈리죠. 자사주 매입했고 외국인이 더 이상 안 팔면은 5만 7, 8천 원이 새로운 바닥 내지는 이걸 지키면은 결국은 시간 문제로 6만 원을 다 한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0.95 같습니다. PBR 0.95예요. 1배가 6만 원 정도입니다. 6만 원 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적자가 아니고 이익이 분기별로 좋아진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죠. 1배가 6만 원, 조금 더 6만 1천 원인데 6만 1천 원 이상은 제가 현재로서는 아직 녹화하는 시점 이게 방송될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말씀드리는 건 6만 1천 원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조 정도 초반의 이익이거든요. 올해.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PER로 14배가 6만 1천 원입니다. 그 어닝이 바뀔 수 있겠죠. 내려가면 더 6만 1천 원 아닐 수도 있고 어닝이 좋으면 6만 2, 3천 원 갈 수 있죠. 그래서 6만 1천 원, 6만 2천 원 정도가 PER로 14배. PER 14배를 제가 목을 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과거에 이익이 잘 안 나올 때 그래도 이익이 개선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먼저 움직일 때 첫 번째 도달 조건에 마지노가 첫 번째 도달 조건에 PER 14배, 15배. 더 주면 6만 5천 원이지만 14배 정도가 6만 1,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쯤은 되면은 지금은 싸서 올라갔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에비던스를 요구할 거예요. 원시 나눠 성공했어? 그러면 6만 1천 원 훨씬 든데 넘는 겁니다. 7만 원 갈 수 있는데 확인되거든요. 하고 그게 아니면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6만 1천 원, 2천 원 PER 한 14배 되면은 TSMC라는 걸출한 애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좀 마진 높고 항상 이익이 좋고 걔네들이 PER이 20배가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 생각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녹화하는 이 시점에 다음 주 2월 27일 날 새벽 6시, 7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1월달, 12월달, 11월달, 11월, 12월, 1월 얘네 그 실적인 분기 실적이 2월 27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삼성하이닉스한테 매우 중요한 캐털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수요가 쉬어가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그 정도에 보고 모든 것이 잘 돼서 원C가 5, 6월 때 해결되고 콜도 나고 뭐 이렇게 되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해서 삼성전자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GTC 컨퍼런스라는 게 3월 17일부터 한 며칠 있는데요. 그때도 뭔가 기술적으로 한국 주식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면 그러면 삼성전자 6만 원 초반 넘어갈 수도 있고 하이닉스도 한 20만 원 초반이 아니고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죠. 전고점을. 근데 그 스케줄에 다음 주 엔비디아 그 다음 달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주식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의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더 긍정적일 수도 있죠. 한국의 패시브 자금은 한국 좀 좋아야 되잖아요. 환율이 달러 환율이 1420 이렇게 가거나 갈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성장이 개떡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뭐 새롭게 뭐 탈바꿈을 탄핵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3월 달에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맞물리면은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한미반도체는 얼마 전에 그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구성이 나왔는데 JP모건의 넘버적으로 보면은 15만 원 목표 주가가 맥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망이 걔네가 갖고 있는 이 전망이 매출 전망이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보다는 낮습니다. 매출은 낮은데 이익이 높아서 그래도 이 규모가 컨센서스보다 낮아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5배가 현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주가가 25배입니다. 왜 25배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수많은 그 업체들이 잘해도 성장률이 계속 만나는 보장이 없으면 30배 주기가 여간에 쉽지가 않습니다. 30배 주는 게 쉽지 않은 건 일본의 장비 업체들도 여간에 30배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25배 적당합니다. 지금 주가예요. 10만 원, 11만 원. 다만 회사가 워낙 그 주주 환원 내지는 자기네가 자사주 매입을 소각하고 이런 의지도 있고 기술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슈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 같이 또는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 보려면 30배 주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30배 대충 주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더 올라가면은 같이 끌어올라가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맥스 30배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면 아마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가에서 더 앞서가기는 쉽지 않다. 그거는 다른 거 같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SML은 이 장비가 한 대에 한 5천억 합니다. 예전에는 뭐 버스만 하는데 최근 거는 버스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증기기관차. 증기가 제일 보신 사람이 없지. 하여튼 일반 버스보다는 큽니다. 그 집체만한 거라 보시면 돼요. 한 대에 5천억이고요. 5천억짜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약간 깊게 얘기하면 광학 들어가죠. 메카트로닉스 들어가죠. 화학 들어가죠. 물리학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이 짬뽕되어서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그 도미넌트한 시장은 그 니콘, 캐논 같은 일본의 광학 렌즈 회사입니다. 우리 카메라 걔네들이 했던 건데 걔네들 시장을 뺏겼어요. 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서비스 달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죽사발나게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ASML은 한마디로 말을 험하게 죄송한데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래서 방심한 일본의 니콘하고 캐논 엄청난 회사를 완전히 뒤집었고요. 그걸 또 특허적으로도 완벽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특허가 만만치 않아서 한 두세 차례 쉽지 않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책이 잘 나와 있는데 ASM이 그런 식으로 해서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아까 말한 집채반은 5천원 한 대. 몇 대나 팔까요? 1년에. 40대, 50대, 60대 이상 안 팔아요. 근데 마진이 거의 50%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을 미리 보고 앞에 있는데 니콘하고 일본에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방식이 좀 구려. 자기네들은 투자를 엄격해서 더 미세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더 미세하게 반도체 미세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반도체 미사라는 건 그 반도체 그 트랜지스터의 선과 선 간의 간격을 좁히는 거거든요. 선과 선 간의 간격을 좁혀야지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있어요. 2014년에 초반 좀 그 아이폰 몇인가 3, 4진 되겠죠? 아이폰이 처음 나온 건 최초는 2007년이고 대한민국은 2010년이에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숙돼서 나온 게 2013년의 모델에 아이폰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램 말고 휴대폰 머리 그걸 AP라고 그러는데 그 아마 콜컴인가 삼성이 했을 겁니다. 거기에 반도체 칩 안에 트랜지스터 몇 개냐면 10억 개가 들어가요. 근데 불과 10년, 2023년이 되는데 2024년 나온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890억 개가 들어갑니다. 거의 9배가 들어. 아니 반도체 칩이 이렇게 커졌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10년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간격을 더 좁혀야 되잖아요. 간격을 더 좁히는 게 어떻게 하느냐? 빛을 쫄 때, 회로에 새길 때 그 파장이 엄청 단파장, 짧으면 됩니다. 단파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짧은 short wave length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그거 하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얘네가 하는 리소그래피, 노광 장비입니다. 일본이 했던 거는 그 방법 중에서 초창기에서는 DUV, 깊게 울트라 바이올리트, DUV 장비였는데 얘네들은 그걸 뛰어넘는 개념으로서 EUV, 익스트림 바이올리트 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아주 초창기 DUV나 그 전에 기술적인 게 특화가 있었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책을 보시면 나오고 그 일본을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1980년 초반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거가 EUV, DUV건 리소그래피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거를 알게 된 게 우연치고는 너무 럭키했어요. 필립 모리스 담배가 아닙니다. 필립스라는 우리 뭐 가전제품도 많죠. 예전에 필립스 하면은 뭐 전기포트 되는데 소비 가전 만드는 회사에 반도체가 또 필요한데 반도체 장비를 스스로 만드는 부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 ASML의 초창기입니다. 그거는 1970년도 후반에 필립스라는 회사의 작은 옆에 사무실 두고 했던 그 장비 만드는 부서가 ASML의 모태예요. 근데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계산하다가 이거 보니까 외부에 팔면 좋겠고 근데 자기네가 끌고 가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이거를 분사하면서 네덜란드 정부한테 돈도 받고 이것도 보아하니까 반도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독일의 지멘스도 끼어들고 그런데 시장이 안 크네. 어떡하지? 미국에서는 안 써주고 그때 이런 그 노광 장비를 만든 데가 있었어요. 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엮어가면서 그런 노력을 해와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걸 만드는데 파트너가 700개입니다. 그 부품이 하나가 여기가 집중하는데 부품이 한 30만 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왜 못했냐? 아니했죠. 투자에 리스크를 안 걸었죠. DUV 가지고 편안할 줄 알았죠. 이제 놓쳐서 중국이 또 나왔는데 중국이 장비 업체들이 뭐 자기 자립도 2015, 2015년도에 2025년까지 올해네. 미국이 제재를 덜했으면 자립을 했겠죠. 자립도 목표가 25%, 30% 하는데 그렇게 된 장비도 있습니다. 세전장비인데 이 리소그래피, 이 노광 장비는 자금률이 거의 뭐 EUV는 없죠. 그러니까 DUV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세 공정에 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제가 1X, Y, G, A, B, C 했는데 1A부터는 사실은 EUV를 써야 돼요. 1A가 13나노, 14나노고 1B가 12나노 정도 되고 1C가 삼성 하이닉스가 개발할 때 1C가 이렇게 되는데 1A부터는 EUV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이 1B부터는 EUV를 하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고 1C 나노는 EUV가 아니고 DUV를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정밀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1X, Y, G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쏟아는 허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낙관적인 거죠. 이 모든 거의 그 핵심이 뭐죠? 미세 공정의 EUV 장비라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의 EUV를 못 팔잖아요. 중국 비중이 ASML 입장에서는 한 4, 50% 되는데 그게 많이 찌그러드는 바람에 ASML 주가는 뭐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작년에 쉽지 않았거든요. 아예 하는 건데 그게 끝나서 반도체 입장에서는 EUV 장비가 없으면은 굉장히 미세 공정은 쉽지 않다. 사실상 뭐 상당히 뒤진다. 경쟁사보다. 그것 때문에 한 2, 3년은 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특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아까 네트워크가 엄청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ASML이 갖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가 16개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ASML은 중국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미국에도, 유럽에, 독일에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한 번이면 EUV 장비를 왔는데 아까 광학이라 했잖아요. 렌즈가 중요하거든요. 레이저도 렌즈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대로 만들 수 없어요. 독일의 자이스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이스는 거의 이 ASML의 반도체 부분, ASML의 거의 자회사급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이스가 ASML만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자이스의 반도체 부문은 완전히 그냥 같은 회사랑 비슷한 거예요. 한때는 ASML이 이렇게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건 독일 회사라서 그건 쉽지 않았는데 그런 놈들 엄청난 다양한 생태계, 그리고 핵심 생태계를 구축한 그 시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ASML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무슨 조직이 흔들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42,000명입니다. ASML이 엄청 큽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서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면은 한 10년 걸리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러면 그 쉽지가 않죠. 우린 중국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빼갈 때 자동차 엔지니어 아니면 예전에 LCD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빼가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든 사람들 빼가고 대놓고 무슨 도둑질이 안 하더라도 빼간 사람들 그거 우리가 막았습니까? 우리 못 막았잖아요. 근데 미국 막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은 뒤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25년인데 23년부터니까 2033년쯤까지는 그 장비를
ASML급을 만드는 게 쉽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물론 중국이 엄청난 포텐셜에서 소프트웨어 딥시크 만들고 메모리를 쫓아오고 특히 낸드 같은 건 많이 쫓아오거든요. 반도체에서 아까 뭐 장비에서는 10년 됐다 보는 건데 이 장비에서는 좋게 봐도 7, 8년 지난 거고. 근데 이제 D램에서는요 한 4년 차예요. 중국하고 우리 차이가 4년입니다. 낸드에서는 2년 차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해주고 우리가 계속 잘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장비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노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장비 자체는 7년, 10년 벌어진 거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 그걸 풀어주고 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보는 투자 호라이즌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ASM을 살 수는 없어요. 중국에 파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싸냐? 그건 다른 문제인데 그 장비가 국산화가 쉽게 될 거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따라온다라고 보는 거는 글쎄요. 내년도 26년까지는 좀 지켜봅시다. 책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우연찮게 출판사 대표님하고 알게 돼서 번역 감수를 했는데요. 그 기자, 저널리스트께서 원래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이 회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취재 내지는 분석을 했던 것 같고 3년 동안은 엄청난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쓴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ASML 원 제목이 Focus ASML Way입니다. 아까 길게 설명했는데 그런 엄청난 기술력의 해자에 있는 거를 처음에 발견해서 시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 40명인가 50명을 시작했다가 지금 4만 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성장할 때는 그리고 그걸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열심히 밤새도록 먹이고 입히고 돈 주고 그렇게 해갖고 끌고 가면 될 거 같잖아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3, 40년을 어떻게 끌고 가죠? 아까 어려울 때. 그게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ASML 40년 동안 아까 1975년, 80년부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커왔는가를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줄거리가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포함해서 예전에 뭐 조직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과 출신이다, 문과 출신이다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과, 이과가 다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그 4월인가 5월 달에 그만둔 그 ASML을 10년 넘게 공동 CEO로 탑 매니지먼트로 이끌어온 2명의 경영자의 얘기입니다. 정확히 하면 ASML을 끌고 오는데 40년 끌고 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10몇 년을 끌고 온 2명의 경영자 얘기입니다. 그 2명이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음과 양입니다. 한 명은 완벽한 엔지니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회사를 들어가서 물리학도 출신의 박사 물리학 엔지니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마틴 반덴 브링크라는 두 사람 다 동갑입니다. 1957년생. 작년에 4월인가 5월달 다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전에 같이 수장이 안 바뀌고 12년 동안에 했어요. 물론 40년사 초반에 그 지금 필립스에서 분사돼가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영국 출신 무슨 출신 뭐 여러 사람이 CEO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분들이 12년 동안 회사를 다 끌고 온 거거든요. 실질 성장을. 이 2명의 한 명은 물리학과 완벽한 엔지니어. 또 한 명은 누구죠? 1995년도 IPO 상장하기 전에 회계사, 딜로이트인가 어딘가 회계 출신의 문과 출신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 사람, 이게 베닝크라고 있습니다. 피터 베닝크. 그 다음에 아까 마틴,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1996년인가 5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 CEO가 나중에 2000년 넘어가서 돼가지고 지금 거의 10몇 년도 같이 왔거든요. 그 공동 CEO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소설 같이 싸우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커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장합니다. 40명, 400명, 4,000명, 4만 명. 나라들도 갑자기 네덜란드, 독일 이런 거 시작해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런 식으로 퍼져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고성장을 어떻게 핵심 뭐죠? 포커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끌어올 수 있었을까? 그 다른 엔지니어와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을 어떻게 이렇게 엮어갔을까? 이 두 CEO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한국의 엔지니어들 백그라운드가 됐건 뭐가 됐든 IT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배울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상보다 그 기술적인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렵다, 어렵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그 기술자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핵심 내용은 얼마나 지금 그 아까 기술적으로 아니면 그 정치적인 지정학적 이성이 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미국하고 아까 그다음 일본하고 특허 이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의 지정학적 패권 전쟁 속에서의 약간 그런 문제, 그다음 일본하고의 특허 문제, 그다음 한국의 삼성전자 얘기도 나오고 이런 그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업을 발견할 때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진짜 투자할 만한가 볼 때는 그 회사의 문화나 그 회사의 역사를 안다면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책이 나오기 전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한 5-6가지 포인트를 책을 읽다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중요한 해안이 될 단초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ASM을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는 반도체 기술의 그 강자 있잖아요. 강자가 영원히 강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ASML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10년, 20년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ASML이 그 일본의 그 업체들을 물리치고 일본뿐만 아니고요. 처음에 이 장비 일소급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어디인지 아세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이 그 장비의 그 포텐셜을 놓쳐가지고 ASML한테 넘겨주듯이 기술을 넘겨줬거든요. 그거 나옵니다. 사실 미국한테 원천 기술 비슷한 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본을 뒤집은 겁니다. 뭐 방심하면 이 반도체에서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1등 뺏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니콘과 캐논과 ASML의 그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기술 방심하면 뺏긴다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HBM 뺏긴 거는 방심해서 뺏긴 거는 그렇죠. 이쪽이 노력한 거죠. 그거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입니다. 아까 엄청 많은 그 파트너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기술을 요구할수록 생태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AI 할 때도 뭐 스타게이트 할 때 오픈 AI 그다음에 뭐냐 오라클 그다음 소프트뱅크 또 수많은 업체들이 다 파트너잖아요. 파트너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디에 끼어들 것인가, 어디에 끼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연합에 대한 전략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방심하면 뺏긴다. 5년 뒤에 모른다. 길게 보면 10년 뒤에 모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맨 마지막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결국은 기술자가 기술은 나발이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CEO를 잘 선택해야 되고요. 혼자이건 둘이건 간에 그리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10년을 한 CEO를 끌고 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엄청 큰 허준 나라에 갈등 많고 비방도 많고 고비도 있을 텐데 그거를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는 기술은 강자 영원하지 않다. 10년이면 강사는 변한다. 여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파트너 중요합니다. 수많은 파트너. 대한민국이 배울 게 많겠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 장기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아마 얻을 수 있어야 하니까 제가 느낀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주 보지 마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어저께 2,670 가다가 오늘 약간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3,000 간다는 분도 있고 뭐 한 번에 갈 수 없냐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플렉시블하게 사고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뭐 다른데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엊그저께 조선방산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조선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비난하실 거 없습니다. 그 리포트 엄청 잘 썼습니다. 주가가 많이 갔을 때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면 보셔야 됩니다. 그 2차 전지할 때 2년 전에 그렇게 경고할 때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욕하시는 분 다 어디 갔어요? 그쵸? 그런 풍토를 만들면 누가 분석을 자기 그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투자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견이 있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선 다 좋다고 할 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틀리기 바라겠지만 그 리포트의 핵심을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그거를 전달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마인드도
사람들의 이 인포메이션과 분석에 대한 마인드,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웅달 책방에서는 더 많이 계시면 좋겠다는 잔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